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12가지 삶의 태도.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의 원칙. 저자 짐넌, 역작 유지연, 제작 카시오페아. 서문. 성공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 심화, 세계적인 인건비 하락, 첨단 기술이 가져온 혁명 등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기회의 땅이다. 또한 성공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가까이 있는 땅이다.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서 시작하든 당신에게는 여전히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진정한 기회가 있다. 물론 이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물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과정에서 내가 도움을 준 사람들도 있으며 당신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에서 일어난 몇 가지 중요한 변화들을 잠시 살펴보자. 우선 더 많은 사람이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은 분명 좋은 일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정말 중요한 것이 다른 것에 묻힐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질들이 온갖 플라스틱과 반짝이는 기기에 눌려 질식할 수도 있다. 이때 당신을 지탱할 버팀목은 내면의 자원뿐이다. 따라서 당신이 무엇을 가졌는지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 나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품성에 대해,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것은 스스로를 고취하여 자격과 권리를 부여하고 다른 사람을 이끌며 건강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다. 이 책에서는 개인적, 직업적 성공으로 이어지는 품성을 만드는 12가지 자질을 살펴본다. 먼저, 옳은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용기에 대해 살펴본다. 두 번째, 무결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어째서 자신에게 큰 이익이 되는지 알아보고 정직에 대해 논의하면서 스스로에게 정직한 것이 항상 최선인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세 번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끈기에 대해 살펴본다. 네 번째, 지혜에 대한 논의에서는 어떤 상황의 사실을 아는 것이 진실을 아는 것과 항상 같지 않다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다섯 번째, 책임감에 대한 논의에서는 미국의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처럼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사고방식을 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본다. 여섯 번째, 유머가 얼마나 즐거운 특성인지, 어째서 확고한 품성을 지닌 사람들이 스스로를 비웃을 수 있는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아본다. 일곱 번째, 유연성이란 무엇이며 어째서 오늘날 유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지 살펴본다. 여덟 번째, 인내라는 덕목을 왜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아본다. 아홉 번째, 다른 사람을 이끄는 능력인 확신에 대해 말한다. 열 번째, 건강한 몸과 마음이 확고한 품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확인한다. 11번째, 성취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어째서 성취를 자신의 마음으로밖에 측정할 수 없는지 살펴본다. 1장.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버려라. 글을 쓸 때 고대 언어나 외국어에서 단어의 유래를 찾는 것은 내게 특히 도움이 된다. 품성을 주제로 글을 쓰려고 계획하면서 사전을 찾아보았는데 품성의 거의 모든 의미가 어원에 담겨 있었다. 하지만 품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 먼저 카리스마라는 단어의 유래부터 간단히 언급하고 싶다. 사람들은 종종 품성과 카리스마를 혼동하여 사용하기 때문이다. 품성과 카리스마의 차이. 카리스마는 다른 사람의 호의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 카리스마는 일종의 자석 같은 성격 특성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마법의 지팡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품성의 유래는 전혀 다르다. 품성은 정 또는 정으로 새긴 자국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비롯되었다. 나는 이 유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은 화강암이나 대리석처럼 단단하고 다루기 어려운 재료를 조각할 때 사용하는 뾰족한 강철 도구다. 정은 본질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는 노폐물, 즉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가로막는 쓸모없는 부분을 제거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즉 품성은 불필요한 자질을 다듬고 또 다듬어 깊은 곳에 자리한 본질이 드러난 모습이다. 이처럼 어원에 따르면 품성과 카리스마는 아무 관련이 없다. 당신은 조각가가 조각상을 만들어내듯이 자신이라는 원재료를 깎아 품성을 발현해야 한다. 원재료는 항상 주어져 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품성을 기르거나 다듬을 수 있는 기회다. 품성과 카리스마의 중요한 차이를 한 가지 더 살펴보자. 어쩌면 당신은 이미 알아챘을 수도 있다. 바로 품성의 정의와 어원에는 다른 사람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품성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게 하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품성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자 자기 자신이다. 무인도에 고립되었다 해도 품성은 필요하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품성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카리스마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품성은 전적으로 자신과 관련되지만 카리스마는 다른 사람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카리스마 있는 사람과 품성을 갖춘 사람의 차이가 현실 세계, 특히 리더십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다음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4가지 상황이다. 첫째,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림의 떡이 진짜라고 믿게 만들거나 내일 당장 하늘이 무너질 것이라고 믿게 만들 수 있다. 어느 쪽이든 그들에게는 매우 쉬운 일이다. 실제로 카리스마를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대를 형성하여 에너지와 영감을 불어넣기도 한다. 그러나 과장된 시나리오가 거짓으로 판명되어 카리스마가 사라질 때까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거나 의욕을 꺾을 수도 있다. 반면 품성을 갖춘 사람은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유인할 필요가 없으며 그런 역할을 편하게 여기지도 않는다. 오히려 영감과 에너지의 진정한 원천을 찾기 위해 내면을 들여다본다. 둘째, 카리스마를 지닌 사람은 타인에게 현실적인 또는 광적인 충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는 리더를 향한 무의식적인 의존으로 변질되기 쉬운데 이때 리더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상황이 어려워진다. 일례로 카리스마 넘치는 감독이 있을 땐 리더십이 효과를 발휘하지만 리더가 조직을 떠났을 때 남은 사람들은 버림받은 느낌을 받는다. 리더가 떠난 팀은 결코 전과 같은 성공을 이루지 못한다. 또한 카리스마를 지닌 사람은 고난 위임에 저항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품성을 갖춘 리더는 자신이 조직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물이 되는 것을 피한다. 셋째, 카리스마를 지닌 사람은 모자에서 토끼를 꺼내듯 계속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해야만 한다. 존재감이라는 그들의 마법이 계속 발휘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마법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더 심각해지면 실증을 내고 지겨워한다. 반면 품성을 갖춘 사람은 그런 마법이 필요하지 않다. 일례로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럽연합군 총사령관에 임명되었다. 당시 연합군에는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 영국의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 프랑스의 샤를 드골 장군, 미국의 조지 패튼 장군 등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 수두룩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가 임명된 것은 다른 장군들처럼 극적인 상황을 이용해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화려한 리더여서가 아니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반대였다. 총사령관으로서 필요한 자질은 강인함과 체력, 그리고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앞두고 아이젠하워는 전투에 나설 장교들을 만났다. 그는 탁자 위에 줄 한 가닥을 길게 놓은 뒤 손가락으로 몇 센티미터 잡아당겼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군대는 이 줄과 같습니다. 뒤에서 밀려고 하면
겹겹이 엉키기만 할 뿐입니다. 우리는 병사들을 뒤에서 미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끌어야 합니다. 아이젠하워는 화려한 리더는 아니었지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진정한 의미의 품성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넷째, 카리스마를 지닌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함정이다. 리더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데 주저한다는 것이다. 부하 직원들이 목소리 내기를 두려워해 고립되는 리더들이 있다. 반대로 리더를 향한 부하들의 잘못된 애정으로 리더가 듣기 좋은 말만 해주어 고립되는 리더들도 있다. 반면 품성을 갖춘 사람은 주변의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다. 그럼에도 그들은 진리에 대한 사랑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그로 인해 자신이 상처를 입더라도 말이다. 품성과 카리스마는 수천 년 동안 규정되고 논의되어 온 주제다. 나는 두 명의 역사적 인물을 비교하여 이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알렉산더 대왕은 의심할 여지 없이 역사상 가장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였다. 그는 33살까지밖에 살지 못했으나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 전투에서 연이은 승리를 거두었고 그리스를 시작으로 페르시아, 이집트를 거쳐 인도까지 세력을 확장했다. 알렉산더는 위험에 뛰어드는 의지, 타고난 용변술, 군사 전략가로서의 천재성 등을 발휘해 병사들의 광적인 충성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수년간 계속된 전쟁으로 병사들은 점차 지쳐갔고 알렉산더의 군대는 여러 차례 반란의 조짐을 보였다. 하지만 말라리아가 들끓는 인도 정글에 이르기까지 알렉산더는 언제나 병사들을 결집해 전투를 치렀다. 알렉산더는 자신을 신이라 여겼고 정복 전쟁을 통해 자신의 신성한 힘을 다른 나라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믿었다. 알렉산더가 고대 도시 바빌론에서 사망한 뒤 그의 시신은 말 수십 마리가 끄는 황금마차에 실려 이집트로 옮겨졌다. 그러나 오늘날 알렉산더를 숭배하는 사람은 없다. 현대 사람들은 알렉산더의 이름이나 알렉산더가 타던 말의 이름을 딴 여러 도시들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지 않는다. 알렉산더가 거인이었다고 생각될 만큼 거대한 가구들로 채워진 그의 궁전을 보면서도 마찬가지다. 사실 알렉산더의 영향력은 그가 사망한 뒤 곧바로 사라지기 시작했다. 알렉산더의 부하들은 제국을 놓고 다툼을 벌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정복자들이 그의 자리를 차지했다. 역사상 가장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였던 알렉산더는 역사가 이외의 사람들에게 별 관심을 끌지 못했다. 알렉산더가 사망한 지 300년이 지난 무렵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했다. 예수에게는 군대 대신 12명의 제자가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신으로 모시려 했으나 그는 결코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지 않았다. 그는 말을 갖지도 도시를 세우지도 않았으며 죽은 뒤 황금마차에 실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의 품성에 내재된 힘은 오래도록 지속되며 더욱 강해졌다. 이처럼 카리스마가 사라진 뒤 남는 것은 바로 품성이다. 품성은 노력의 결과물이다. 앞서 품성을 기르는 것은 예술가가 조각품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다. 예술가의 손길 없이 정만 가지고 예술작품을 만들 수 없듯이 품성 또한 저절로 발현되지 않는다. 예술작품과 품성 모두 의식적인 결정의 결과물이다. 즉, 의식적인 설계 과정이 작용한다. 품성은 당신이 내린 수많은 선택의 결과이며 그 선택은 현재의 당신을 당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으로 점차 변화시킨다. 물론 그러한 의사결정 과정이 없다 해도 당신은 여전히 대단한 사람일 것이고 여전히 건재할 것이다. 하지만 그건 품성이 아닌 개성이다. 품성과 개성은 전혀 다른 특성이다. 품성은 지문처럼 타고난 것도 바꿀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 타고난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품성을 체화할 수 있도록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서부 개척 시대의 이주민들처럼 마차를 타고 로키 산맥을 넘을 수는 없지만 마음의 산을 넘어 스스로 더 나은 삶을 만들 수는 있다. 그것은 훨씬 더 큰 도전일 것이다.
경기마다 패하는 한 축구팀 선수들에게 감독이 자, 올해 우리는 품성을 아주 많이 길렀다. 그렇지? 라고 말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품성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만족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역경의 결과로 내면에서 저절로 길러지는 특성을 말한다. 하지만 나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역경만으로 품성이 길러진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성공이 품성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경기에서 승리하든 패배하든 부자가 되든 힘든 시기를 보내든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잘 대응함으로써 품성을 기를 수 있다. 품성은 내면에서 창조해 부지런히 키워야 하는 특정한 자질이다. 마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이나 나무를 모아 모닥불을 피우는 것과 같다. 당신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본질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상상 속에만 존재하던 조각상을 만들기 위해 바위를 깎는 것처럼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야 한다. 품성과 관련하여 정말 놀라운 사실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진정으로 헌신한다면 그러한 자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매일 그 자질을 발휘하면서 그것을 강화하고 풍부하게 재창조할 수도 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불꽃이 일지만 타지 않는 가시덤불처럼 품성은 발휘되고 다듬어지는 가운데 스스로 성장하고 유지된다. 용기와 두려움의 상관관계. 확고한 품성을 만드는 첫 번째 특성은 용기다. 자신의 내면에서 다양한 자질을 발견하고 창조하기 위해선 다른 어떤 특성보다 용기가 필요하다. 고대 이후 철학자들은 용기를 진정한 성취의 토대로 여겼다. 조국에 봉사하기 위해 자신의 안전은 제쳐두고 죽음에 맞선 미 의회 명예훈장 수상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수상자들이 죽음에 맞서 싸운 것은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미국인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수상자들의 업적을 읽다 보면 그들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잊은 사람들이었음을 깨닫는다. 수상자들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자체가 꼭 용기를 나타내는 것일까? 법을 어기는 과정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그러한 범법자들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운전을 하면서 일부러 무모한 행동을 저질러 자신의 목숨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다. 배고픈 당나귀는 그만 먹으라고 때려도 배가 터질 때까지 계속 먹는다. 당나귀는 두려움을 잘 극복했지만 용기가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이처럼 용기를 정확히 정의할 수는 없지만 명예훈장 수상자들의 업적과 무모한 행동의 차이가 있다는 점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용기에 대해 약 2000년 전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두려워할 만한 것을 마땅한 때에 마땅한 모습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 두려워할 만한 것을 마땅한 때에 마땅한 모습으로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답을 찾기 위해 우선 많은 사람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두려움의 원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매우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재정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한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대한 경제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현재 직원 10,000명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10년 후에는 지금 인원의 5분의 1밖에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은 우리를 고용한 기업과 동화되며 발전해왔다. 기업은 급여와 의료 혜택뿐만 아니라 연금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했고, 이를 통해 우리는 65세 또는 그보다 이른 나이에 은퇴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현재 직원과 기업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내국인 근로자가 하던 많은 작업이 해외에서 더 낮은 비용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기업들은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는 필요에 의해서일 수도 단순히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실직에 대한 두려움은 실직 위기를 직면한 적이 없는 부문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다. 둘째,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염려한다. 사람들은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거나 안 좋은 음식을 먹거나 공기, 음식, 물 속에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건강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사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전염병이 창궐하고 위생시설이 열악했던 과거의 사람들보다 이런 문제를 훨씬 더 두려워하는 것 같다. 그리고 자신이 병들거나 장애를 입게 될 경우 발생할 비용 또는 부모나 가족이 그렇게 될 경우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서도 걱정한다. 이처럼 재정과 건강에 관련된 두려움은 우리가 흔히 갖는 두 가지 주된 걱정거리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을 정말 두렵게 만드는 세 번째 요인은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기가 쉽지 않다. 바로 상황이 예전만큼 좋지 않으며 우리 사회가 기본적인 수준에서부터 통제력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전반적인 분위기다. 즉, 눈에 보이는 큰 위험과 감지할 수 없는 작은 위험들이 마치 지진처럼 연이어 발생하고 그 누적된 여파가 사회의 근간을 뒤흔든다고 느끼는 것이다.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워할 만한 것을 마땅한 때에 마땅한 모습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방금 살펴본 여러 두려움이 이 정의에 정말 부합하는지 생각해보자.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바로 자신이 무력해지는 것이다.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신뢰했으나 실망을 겪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 이러한 무력감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요인이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무력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자신이 무력하다는 느낌 또는 어떤 일로 인해 무력해질 수도 있다는 느낌이다. 우리는 이러한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결코 상황의 피해자가 아니며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믿든 진정으로 우리를 대신해 책임을 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미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두려움의 근간에는 무력감에 대한 두려움이나 희생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나뭇잎이 바람에 떨어지듯 운명의 바람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상황을 바라보는 합당한 방식일까? 내가 보기에 이것은 어둠을 두려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둠을 물리칠 가장 좋은 방법은 침대에서 일어나 불을 켜는 것이다. 당신은 모든 세대가 불안을 직면했고 불안과 함께 살아왔으며 불안을 이겨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역경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예상하고 준비하고 극복할 대상이다. 진정한 용기를 지닌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두려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진정한 용기를 지닌 자들에게 두려움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삶에 작용한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할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건 자신의 이상에 따라 살지 않는 것, 행동하지 않고 반응하는 것, 언제나 닿을 수 있는 기회들을 잡지 않는 것이다. 다음 주나 다음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는 일어나지 않을지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을, 매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충동을 두려워한다. 진정한 용기를 지닌 자들은 다른 사람이 최고가 되도록 도움으로써 사람들을 이끈다. 본질보다 겉모습을 중시하는 것, 소통보다 인상을 중시하는 것,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보다 자신을 중시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용기 있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한 가지뿐이다. 자동차 전조등의 놀란 사슴을 본 적이 있는가? 사슴은 차가 달려오는데도 마비된 듯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한다.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은 사슴처럼 자신이 꼼짝 못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 그 자체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2장) 정직은 최고의 처세술이다. 정직과 무결성은 확고한 품성을 이루는 두 가지 자질로 다음과 같이 쉽게 정의할 수 있다.
정직, 말과 행동의 상호관계가 분명하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한다. 무결성, 진정성 있게 말하고 말한 것에 진심을 다한다. 하겠다라고 말한 경우 그것을 꼭 실천한다. 이 두 가지는 가장 명확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요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정직과 무결성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 이는 오랜 옛날부터 변함없는 사실이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데모스테네스는 정직한 사람을 찾아 나섰으나 단 한 명도 찾지 못했다. 그에 비하면 나는 정직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 운이 좋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만난 비도덕적인 사람들의 숫자와 비교해보면 나 역시 정직과 무결성이 보기 드문 자질임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이 두 자질이 희귀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물음에 몇 가지 답을 제시하려 한다. 그 전에 앞서 두려움을 살펴보는 것으로 용기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듯이 정직한 행동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정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불편한 진실을 즉시 해야 한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다. 소송과 법적 강제력을 지닌 계약이 등장하기 전의 이야기다. 당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고 거짓말을 했다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 또한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오늘날엔 비즈니스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면 변호사를 부르는 것으로 그치겠지만 지난 수백 년 동안 누군가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투를 유발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부정직하다라는 말은 당장 바로잡아야 하는 인신공격으로 여겨졌고 타인에게 거짓말한 것이 들통날 경우 생길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누구나 알고 있었다. 거짓말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일종의 어리석은 용기가 필요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위험이 전혀 없다. 어떤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항상 거짓말을 늘어놓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거짓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를 거슬려 하면서도 그저 받아들인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도 거짓말쟁이가 되기로 마음먹었을지 모른다. 어쨌든 지금은 거짓말 하나 때문에 결투가 벌어지는 일이 거의 없다. 오늘날 사람들이 돈에 대해 느끼는 바도 이러한 부정직한 행동을 대하는 것과 비슷하다. 예전에는 돈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였다. 물건을 사고 청구서를 받으면 돈을 지불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문제가 생겼다. 빚을 갚거나 도둑이 되거나 대안은 두 가지뿐이었다. 빚을 갚지 못하면 말 그대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즉시 빚을 갚는 것에 대해 예전과 같은 개인적 책임을 느끼지 못한다. 무언가를 사기 위해 현금을 지불해야 하는 고통, 무언가를 갖기 위해 다른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고통 등등. 현재 우리는 신용카드를 통해 그 고통을 무한정 미루고 피할 수 있다. 물론 빚에는 높은 이자가 붙고 갚아야 할 금액은 빠르게 늘어난다. 이자는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자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청구서 속 고액의 빚을 지불하는 것이 고통스럽듯이 진실을 말하는 것 또한 고통스럽다. 실제로 사람들은 빚을 갚는 것과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 계산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콤프타레에서 유래된 어카운트는 돈 계산 그 자체로만 쓰이다가 거래 내역을 기재한 외상장부나 청구서는 물론 자세한 설명이나 해명까지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일례로 be held accountable, 책임을 지는 것, account for yourself, 스스로를 설명하는 것, call to account,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그렇다. 만약 전혀 자랑스럽지 않은 일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는가? 당신은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진실을 설명해야 할 때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이것은 매월 신용카드 청구서가 날아올 때 직면하는 결정의 순간과 비슷하다. 이를 악물고 청구 금액 전액을 지불하는 것은 고통스럽다. 따라서 최소 금액만 지불하고 다음 달까지 고통을 미루는 것이 더 쉬워 보일 때가 많다. 비유하자면
재정의 진실을 상상 속에 날아다니는 양탄자에 뛰어 날려보내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부메랑처럼 언젠가 돌아와 당신의 뒤통수를 때릴 것이다. 품성의 파산을 피하는 법에 대해 몇 가지 조언하고자 한다. 윤리적 부채를 상환하고 무결성을 흑자로 유지하며 추악한 현실이 드러나는 즉시 진실을 직시하라. 회피하려는 유혹이 느껴지면 즉시 저항하라. 그러한 유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라. 부엌에 불이 난 것처럼 생각하라. 당신은 집이 다 타버리거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기가 가득 차기 전에 그 불을 꺼야 한다. 윤리적 자본이 바닥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며 당신은 자기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더 이상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부정직한 행동과 신용으로 물건을 사는 것의 또 다른 공통점은 둘 다 중독성이 있다는 점이다. 둘 다 실행하기 매우 쉬우며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든다. 중독 행동은 문제에서 단기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간단한 탈출구를 제공한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탈출구는 점점 더 복잡해진다. 다시 말해,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매우 복잡해진다. 거짓말을 잘 하려면 기억력이 아주 뛰어나야 한다. 처음에 했던 거짓말과 앞뒤가 맞도록 더 많은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처음 거짓말을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을 짜는가라는 세익스피어의 말대로다. 당신은 내 말이 다소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오해하지 말길 바란다. 누가 내게 안녕하세요, 오늘 어때요? 라고 물었을 때 네, 솔직히 말하면 손가락이 아프고 어젯밤에는 두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발도 조금 아프네요. 라는 식으로 모든 상황에서 오직 진실만을 말하라는 게 아니다. 나는 진실을 지키는 동시에 약간의 유연성이 필요할 때가 많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논의할 것이다. 하지만 노골적인 거짓말, 계획적인 거짓말, 저의를 품은 거짓말, 사적인 이익을 위한 거짓말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가짜 거짓말 대 진짜 거짓말. 오늘날에는 진실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다. 따라서 어리석은 거짓말과 품성에 독이 되는 그야말로 악한 거짓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과시, 허세, 아첨, 자랑 등은 우리 주변을 항상 맴돈다. 이것은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전인격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로 해롭지 않다. 예를 들어 당신은 이웃과 미식축구 경기를 보며 고등학교 때 터치다운을 성공시킨 적이 있다고 말한다. 사실 다른 선수가 했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해롭지 않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모모 기업의 회장을 실제로 알지 못한다. 그저 한번 소개받았을 뿐이다. 그러나 당신이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쓰고 있는 한 고객은 그 회장과 악수조차 나눠보지 못했다. 당신은 이전의 경험을 부풀려 고객에게 점수를 얻으려 한다. 이건 역시 전혀 해롭지 않다. 또 다른 예로 당신은 광고 회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닌 카피라이터이다. 하지만 피닉스로 가는 비행기에서 당신 옆자리에 앉은 여성은 그 차이를 결코 모를 것이다. 이것은 해롭지 않다. 언젠가 그녀가 당신의 사무실에 오는 일만 없다면 말이다. 어쨌든 당신은 되든 안 되든 그녀에게 호감을 표시할 것이고 결국 허풍만 늘어놓을 것이다. 이런 상황들은 조금 전 언급한 신용카드 사용 메커니즘과도 비슷하다. 반대로 과시하는 경우도 있다. 즉, 자신의 검소함을 자랑하거나 가난을 강조하거나 과시하지 않는 태도를 과시한다. 실제로 이런 일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 이는 모두 유치한 잡담에 불과하며 대부분 저절로 생겨나는 현상으로 꼭 정직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회적 압력에 굴복하는 순간 발생한다. 중요한 것은 이런 종류의 허풍과 아첨이 진짜 거짓말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진짜 거짓말은 신용카드를 긁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과도 같다. 진짜 거짓말의 핵심은 사전 계획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관리자가 부하 직원의 아이디어를 훔쳐 CEO에게 공로를 인정받는 경우 하나의 사슬을 이루는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한다. 그 사슬에서 다양한 연결고리를 거치며 속임수를 이어가는 것은 의식적인 결정이다.
이러한 거짓말은 그야말로 도둑질이다. 이것은 부하 직원의 아이디어를 훔친 것일 뿐만 아니라 CEO의 현실 감각을 훔친 것이기도 하다. 거짓말을 통해 착각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로 기업의 주가를 부풀리기 위해 수익 보고서를 조작한다면 이는 투자자들의 마음속에 의도적으로 신기루를 만들어낸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두 가지 사례는 현실 세계에서 종종 일어난다. 그리고 많은 경우 타인의 인생과 경력을 망치곤 한다. 그동안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심각한 거짓말과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덜미가 잡힌다. 하지만 그들이 잡히지 않는다 해도 거짓말에 속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내 자신에게 강요된 환상에서 깨어난다. 한편 범죄자는 자신이 만든 환상에 너무 깊이 빠져 현실 감각이 약화된다. 사소한 거짓말과 큰 속임수, 이것은 모두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어떤 사람들은 만족스럽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진실에서 벗어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내놓지 못하는 것이 두려워 남몰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훔친다. 또 어떤 사람들은 회사가 성공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서 주가를 부풀린다. 이것은 정말 비겁한 행동이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워할 만한 것을 마땅한 때에 마땅한 모습으로 두려워하는 것임을 기억하라.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또는 무엇을 하려 하는지를 거짓으로 꾸미려는 유혹을 두려워하라. 자신의 진짜 모습을 믿어라.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믿어라. 진실의 대가가 무엇이든 그것을 지불하라.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대가를 치르는 것이 가장 싸기 때문이다. 부정직한 행동은 숨길 수 없다. 회사나 가정에서 리더의 위치에 있는 경우 정직과 무결성의 중요성은 돈이나 집 등에 비할 바가 아니다. 정직과 무결성은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며 공기, 음식, 물만큼이나 필수적이다. 특히 리더에게 정직과 무결성은 생존과 성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 요소다. 비즈니스에서의 리더십. 수많은 사업가들은 직원들이 자신을 얼마나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 중학생 시절을 기억하는가? 종일 선생님만 바라보며 지내지 않았는가? 한 학년이 끝날 무렵 당신은 선생님의 버릇을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선생님의 목소리에서 아주 사소한 뉘앙스까지 파악했을 것이다. 학교에서 5년 또는 10년을 보낸다고 하자 당신이 선생님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겠는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의미의 수준을 구분할 수 있는 작은 단서들은 비즈니스에서 허풍과 진짜의 차이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는 8, 9개월 정도 관찰하면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만약 당신이 관리자라면 직원들은 당신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을 것이다. 당신이 직원들에게 공정하고 솔직하지 않았다면 직원들은 당신이 관리자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당신이 스스로 관리자로서 무난히 해냈다고 믿는다면 사실 직원들은 당신을 두려워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은 그 자체로 문제다. 이처럼 부정직한 행동은 숨길 수 없다. 그것은 리더의 권위를 즉시 약화시킨다. 어떤 조직이든 직원들은 자신의 리더를 믿고 싶어 한다. 직원들에게 당신을 신뢰할 이유를 제시하면 그들은 다른 생각을 할 이유를 찾지 않는다. 그리고 부정적인 자질을 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긍정적인 자질을 인식한다. 미국 중서부 지역의 한 회사에서 몇 년 전 이런 일이 있었다. 신입 직원의 아내는 출산 과정에서 합병증을 겪었다. 이로 인해 병원비가 $10,000 넘게 청구되었으나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 직원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내가 임신한 것은 입사 전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절실했던 직원은 CEO를 찾아가 의료보험 담당자에게 이야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CEO는 직원의 요청을 들어주었고 의료비 청구서는 취소되었다. 이후 신입 직원이 동료들에게 CEO가 보험사의 영향력을 너무 쉽게 행사했다고 말하자 동료들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사실은 CEO가 사비로 직원의 병원비를 지불했던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조용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처럼 무결성을 지키는 행동 또한 모두에게 분명히 드러난다.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은 이렇게 보일 수도 저렇게 보일 수도 있다. 그 선택에서 실수를 저지르지 마라.